그러니까 이게 정말 병 같은 법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이걸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병 같은 법이야. 상대방이 피고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반대로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고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고인 쪽이 낸 변호인 의견서를 피해자한테 안 보여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에 기적적으로 다리 마비도 풀리고 재판을 이제 지켜보면서 본인의 일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반면에 지금 그 가해자는 항소심 재판을 하면서 지금 항소 유서를 낸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열받죠. 네. 요지는 그거더라고. 첫 번째, 자기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두 번째가 위치 부착 명령 20년이 너무 약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일단은 검찰도 이제 항소를 하긴 했는데 뭔가 좀 형량이 좀 낮다 이렇게 항소를 하셨고, 가해자는 이제 모든 항목에 체크를 했어요. 그냥 이 제목도 이해가 안 되고 이 형량도 너무 부당하고 나는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부정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렸던데요, 새끼. 네, 결국은 반성을 안 한다는 뜻인데 도대체 이 사법부가 그 반성한다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수치화시킨 건지, 이렇게 반성 안 하는 게 피해자 눈에도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8년을 감형을 해주지? 거기서 제가 엄청 이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여기 판결문에 보면은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에 관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두드러 팬 거는 CCTV에 다 찍혀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이 뭐 초범이었던 간에 반성을 했던 간에 합의를 했던 간에 그거는 범죄 사실에서 벗어난 얘기잖아요. 근데 왜 반성한다고 내가 이 뇌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거를 감형시켜주는지. 본인한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심지어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는데 혹시나 이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피해자한테는 미처 연락을 못했다 이런데 보통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사로 책에 안아서만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청만하고. 변호사는 청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만약에 거기를 참관을 안 했고 정보를 안 얻었으면 저는 그냥 고지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피해자가 참여 안 하고 하고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그 기자기능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같은 것도 제출했더라고요. 2심 공판에서. 네. 사실 그게 비용이 들고 돈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면은 굉장히 피해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기본적인 사법 절차가 검사랑 피고인의 어떤 그 대립관계로 돼 있는 것 뿐이지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참여권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형사 공판을 쫓아다니지 않는 이상 검사나 법원이나 누구 하나도 적극적으로 먼저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런 게 일절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법 체계에서 피해자의 편은 없어요. 그냥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그 입각된 증거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피해자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조금 더 해야겠네는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이제 피해자 변호사를 찾게 되는 거고, 변호사를 찾아서 이제 민사를 신청해서 정보를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보복 범죄까지 지금 하겠다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결국 이거는 사법제 체계에서 방관한 거죠. 보복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줘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보복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제 타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떤 구치소 동기분이 지금 이 피해자분의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 그래서 밖에 나가게 되면 배로 때려서 X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네,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고. 그거를 지금 검사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네, 이제 이미 얘기를 했고 이제 그분도 이제 진술서를 써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그게 유출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피해자 이름을 이제 블라인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일부 안 지어진 것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생각을 해보니 민사에 그 정보 열람을 신청을 하면서 내 개인정보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민사소송을 할 때 주민번호는 표기가 안 될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주민번호를 알았다는 건 그럴 개연성이 높아요. 열람등사 같은 것도 종이로 현실적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마스킹 같은 거 하고 가리고 이걸 하는데 가리는 것도 각 법원이나 검찰마다 다 달라. 어떤 데는 검은색 펜으로 찍 그어버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 마스킹하는 테이프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뭘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빠지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피해자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특히 주소나 주민번호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 미친 X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름을 아는 것도 괜찮고 주민번호를 아는 것도 괜찮은데 주소를 아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사 가야지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주소가 노출됐다고 해서 누가 뭐 이사비를 지원해줘요, 보증금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쯤에는 이제 이사를 가야지. 얘가 그렇게 이제 양형이 막 그 부당하고 부차명령 20년이 과하다 이런 취지로 항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피해자 기정님 쪽에서 이 형사공판 절차에서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피해를 당하고 병원에 있었을 때 친언니가 이제 그거를 와가지고 속옷이 한쪽이 내려가 있었다는 거를 봤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왔을 때부터 그 속옷의 일부가 내려가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누구라도 이건 성범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초동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아예 일절 수사가 된 게 없죠. 아예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뭐 그 속옷이나 본인 신체에 대해서 뭐 성범죄의 흔적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없었던 거죠. 네, 아무런 조사가 없었고 일단은 제 언니도 너무 당황을 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고 네, 이게 속옷이 벗어졌다고 한들 일단은 지금 머리에서 피가 터지고 있고 애가 다리 하나는 못 쓰고 이러니까 그냥 완전 패닉 상태여서 옷 갈아입히는 데만 집중했다가 나중에 검사가 이제 8분 정도의 사각지대에서의 시간이 있다. 이게 8분이었어요 이게? 7에서 8분 상당히 길었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기억나냐. 그때도 저는 의식이 있었대요. 한복을 할 때도 의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기억이 없어요. 거의 한 2, 3일 정도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 언니가 처음에는 바지를 이렇게 내렸을 때 속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옷 안 입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렸는데 이게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만. 이게 종아리에 이게 걸쳐져 있으니까 일단은 속옷이 있구나 이러고 이제 그냥 뭐 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냥 빨리 환복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저는 의심이 되죠 이제. 아니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제 그 CCTV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메고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7, 8분이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닌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경찰들한테는 물어봤어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 쪽에서 물어봤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너무 나란히 누워있었대요. 그냥 그 당시에 일자로 그냥 나란히 누워있었고 신발이고 가방이고 너무 가지런히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바지에 이제 소변이 이렇게 있었고 하니까 약간의 주치자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냥 주치자라는 생각과 이제 조금 상해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아예 실제로는 생각을 못했었대요. 아니 근데 CCTV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CCTV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날 당일에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제 즉시 채취를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무리였죠. 그리고 보통 그 중범죄가 강력범죄가 일어나면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담당 경찰들이 병원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그 기정님 사건에서도 경찰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뭐 나중에 찾아왔죠. 아니, 그 당일날 안 왔어요? 당일날은 제가 기억이 없었어 잘. 가족들이나 병원 관계자들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거를? 그냥 언니만 보고 말아버렸던 거예요. 경찰도 안 와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가족이랑만 얘기를 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조금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병실에 와서 질문을 했었는데 성범죄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당연히 기억도 없고 지금 뭐 말이 돼가지고 정신도 없고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그 성범죄를 당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닌 것 같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기억 잃은 사람한테 X를 당한 것 같나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지금 그럼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안 1심에서 감정했어요? 아니요 2심에서 시작.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감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거- 감정 결과 중요하겠네. 그래도 어디까지 지금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 감정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8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거는 사실 그 수사에 부실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대체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사각지대 가가지고 8분 동안 있다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8분 동안 할 짓이 뭐가 있어 도대체. 거기서 무슨 뭐 기절해 있는 사람이랑 뭐 얘기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 진술을 이제 뺨을 이렇게 치면서 흔들어서 이제 깨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진짜 말도 안 되고 걔가 진술한 걸 보면은 뭐 발견되기 쉽게 하려고 옮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전혀. 왜냐면 거기 입간판이 있는데 거기 입간판 뒤에다가 나란히 이제 저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 보이게. 네. 사실 이게 떨어진 핏자국이 아니었으면 그 목격자분도 못했을 거예요 발견. 이게 그래서 저는 가해자한테 위증죄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이제 소모가 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피해자가 기억을 잃은 순간부터는 가해자 진술밖에 안 남으니까. 근데 심지어 이게 증거까지 없어버리면 진짜 정말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 많고 믿을 거는 그 사람 말밖에 없으니까 그걸 계속 깨야 돼요 피해자는. 맞아. 그래서 정말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 범죄 피해자로서 이 재판을 겪으면서 느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진짜 이게 폭력이 적고 많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사법 체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이나 시스템은 너무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피해자는 정보 연락도 할 수 없고 이제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는데 그 사람 신상 정보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나도 그냥 여느 피해자처럼 그냥 피해야지 새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내가 이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처음 들어갔었던 거고 그게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왜 피해자에 대한 그런 정보 연락권이 이토록 제한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사법 체계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경찰이나 검사가 인력의 한계 그리고 어떤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완벽하게 100% 뭔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야. 피해자가 쓴 변호사만큼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없어요, 검사가. 그리고 경찰도 피해자 변호인이 수사하는 것만큼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피해자한테 정보 제공을 하고 정보 제공을 해서 그 피해자로 하여금 뭔가를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피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도 좀 정리를 하고 뭔가 증거도 수집해가지고 이 수사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사실은 피해자를 위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 두 개의 법률 때문에 이 내가 범죄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는 게 자기가 진술한 진술 조서밖에 없어. 거의 사실상. 아예 아무것도 그냥 공소장밖에 받을 수가 없었고 공소장도 일부를 가리고 줘요 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같은 거. 가리고 와 진짜 그때 성실감은 너무 허무하고 이게 진짜 피해자가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당연한 권리인데 왜 내가 이게 정보를 얻는 것까지 안 되는 거지? 내가 뭐를 이렇게 방해하려는 게 아닌데 왜 내가 겪은 이 일 자체가 내가 없으면 내가 빠지면 없는 일인데 왜 내가 여기 참여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피해자 타면서 피해자 이견서 이런 건 다 되면서 피해자가 정보 연락을 안 돼. 이게 정말 병 같은 법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이걸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병 같은 법이야. 상대방이 피고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반대로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고 이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고인 쪽이 낸 변호인 의견서를 피해자한테 안 보여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문제였던 게 1심에서는 제가 성범죄에 대한 게 아예 공소장이 만들어 있고 지금도 변경이 안 돼 있지만 그냥 아예 성범죄 쪽으로는 뭐 하지도 못했고 모든 거를 이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뭘 아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제 심증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대비할 수가 없고 그냥 1심이 끝나고서야 그 사건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봐야지만이.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변호사를 구해서 민사를 걸어서 이제 그 정보를 열람을 한 거지만 그 어떤 힘 없는 피해자 그리고 무기력한 피해자들은 공소장
그리고 판결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재판을 판결을 했고 그거를 이의를 제기했으니 뭐 어떻게든 이게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너무 그 1600페이지 가량을 이제 읽으면서 기가 너무 찬 거예요. 그냥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본인이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그 가해자의 형사재판 내에서는 나한테 가르쳐준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정부에 연락등사 신청을 해도 재판부에서 불허해가지고 못 받았죠.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 내에서 우리가 이제 문서목 촉탁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 형사 1심 재판 기록에 대해서 문서목 촉탁을 해가지고 그걸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걸 받아가지고 기록을 쭉 봐보니까 이 가해자가 했던 말 중에 거짓말이 너무 많았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치. 근데 그거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그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그 수사 절차 내에서 이 피해자한테 나한테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줬으면은 가령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주소나 뭐 주민번호 이런 거 나와 있는 건 지우고 그럼 어차피 그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가 무슨 주장을 하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안 보여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민사소송까지 걸어가지고 그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복사도 참 병이세요 보면은. 저는 그 복사 이런 것도 다 신청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보면서 모든 과정을 제가 했는데 아 직접 했구나. 정말 까다롭고 너무 할 게 많고 변호사를 구하면 다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사실 제가 이제 법원에 가까이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다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웬만한 피해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저는 이제 의무감이 들고 이 사람을 이제 그 사회학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웬만한 피해자는 절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형사 기록을 민사소송에서 문서목촉탁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일이고 그것도 판사가 허가해줘야지 판사가 허가해주면 또 검사 허가해줘야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피해자가 이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에 그 정보를 접근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돼 있어. 그러니까 피고인은 방어할 권리가 있는데 피해자는 없어요. 피해자는 알 권리가 없는 거지. 알 권리가 없어요. 공격할 권리가 없는 거야. 진짜 보고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내가 신변의 위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 출소하면 뭐 이제 가드를 세우든지 뭐 하겠다는 건데 아니 이렇게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상실감을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그 범죄 피해나 재판을 해본 피해자 중에서 기정님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100이면 100이에요. 진짜 이게 다른 이제 많은 범죄도 있지만 미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한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절대 못하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여력도 없으실 거예요. 맞아.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 보는 이 전국에 계시는 법원이랑 검찰청 직원분들 제발 그 피고인 쪽이 연락응사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피해자들이 연락응사하면 좀 친절하게 하세요. 근데 과연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정보를 그렇게까지 숨겨야 될 만한 그게 무슨 대단한 정보인가? 가치 있을 만한 뭐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격을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정보인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참 의문이 있어요. 재판도 거의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잖아요. 공개 재판 원칙이지. 근데 뭔가 정보도 열람할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뭐 찍으면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아픈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그냥 사건이 흘러가든 말든 몰라요. 그냥 이런 체계들이 이게 뭐 그 기본 가치관이 있잖아요. 피해자의 회복 먼저 도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게 중심이 피고인 쪽으로 계속 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피해자는 그냥 완벽하게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잘못된 거 이건 정말. 네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피해자 쪽에 부족한 거를 얘기하자면 저는 한 달 내내 PPP 쉬지도 않도록 얘기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잘못돼 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시련을 겪고 이러고 있는데도 이런 불편함을 어필하고 있을 정도인데 진짜 얼마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소외되고 있을지 진짜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가 내 권리를 찾는 게 죄인가? 이게 아는 게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이거는 사실 지금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연락노사를 허용해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본 이념이잖아요. 회복적 산업이라면서 왜 한쪽만 회복을 시키려고 하고 피해자는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정보는 알려줘야 내가 그 사람에게 사법적 대응을 안 하더라도 이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면서 대응을 하는데 기억을 잃은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예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죠. 만약에 아무것도 참관을 안 했으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해결밖에 없는 거죠. 뭐는 그냥 매시 매초가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계속 불안했었고 숨 쉬는 하루하루가 그냥 계속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얘기할 게 많아요. 너무 아주 많아요. 간단하게 하지만 생각난 것만 얘기해도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써가지고 고소를 했잖아요. 피해자가 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게 위치 추적 장비 부착을 20년을 했잖아요. 그 위치 추적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가 열람할 권리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 양방향 스마트워치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구색 갖추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피해자한테 아무도 사법 체계에서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지금은 이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시냐 그런 설문조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알고 어떻게 불편한지를 아는 건지. 그럼 심지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저희가 이게 자발적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뭐 사법부가 연결해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완전 그냥 아예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거기서 조금 연락도 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런 거지. 보통 사건들 언론의 이슈 타지 못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사건들이라고 해서 억울함의 정도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사법부가 너무 언론에 기대고 있고 언론이 주목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미약하게 관심을 주고 그냥 그걸 저는 이제 직접 와닿은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형식적인 뭐 문자로 이제 아 이게 공판이 열릴 거다 뭐 이런 것만 하고 사실 처음에는 범죄 피해자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것도 처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요원분이 신청해 주셨다고 해서. 근데 아 피해자분이 한 번 더 연락을 하셔야 되고 면접 신청하는 것도 날을 잡아야 되고 그 지원까지 그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사가 갑자기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상단에 뜨고 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일 와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그게 1심 공판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언론의 관심이 폭발한 거구나. 네. 수사 단계에서는 기사가 그냥 한두 개 정도 났었고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검사분도 이제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재판부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우호적으로 보고.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심리는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제가 직접 느낀 바로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관심을 못 받는 사건들 생각을 해봐요. 응, 정말 진짜 최고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신상 등록 기준도 보면 사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언론이 주목을 안 하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심각한 사건들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그죠? 아예 심의위원회도 안 열리고 이게 결국은 특수강력 범죄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게 열리게 해야 되는데 국민이 알 권리가 충족이 돼야 한다는데 도대체 그 국민이 알 권리는 조회수가 몇 회 이상이 돼야 되고 모든 국민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한 국민만 좀 챙겨주면 안 돼요? 피해자만. 네, 이 생각이 피해자 너무, 국민만 좀 생각해주면 돼. 네, 너무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아 진짜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너무 억울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아이고 지금 벌써 인터뷰 한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알려고 했을 때 처음엔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알고 나니까 진짜 이 사람은 사법체계가 만든 괴물이다. 이 사람 자료나 정과를 보면 초범이고 반성하고 합의에 이르고 촉법 소년이고
이런 모든 양형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피해가는지도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전과가 기록상으로 보면 전과 18범이잖아. 그니까 사법체계가 만든 계보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정말 계속 얘기하는 게 사법체계가 결국 회복적 사법을 얘기를 하는데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으면 그 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 범죄자가 피해를 입혔다고 한들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냐는 거죠. 교정시설은 계속 부족해서 그러니까 결국 양형기준을 줄이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악순환으로 계속 이런 사람들이 피해가는 거죠. 그 법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회복적 사법이라면서 양형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교화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이다.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가해자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또 믿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시스템이 어떤 쪽에서 이제 교화가 적절히 안 되면 결국 이거는 계속 되물림되고 더 커진단 말이죠. 줄어들기보다는 더 양산되는 게 지금 현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교화 시스템이 조금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엔 저도 많이 피하려고 했고 나서고 싶지도 않았고 저도 그냥 잊고 싶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대 잊을 수가 없고 피해자가 정말 억울하고 절박한 만큼 나보다 절박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내가 표현을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변호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 검사도 몰라요. 내가 계속 얘기를 해야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구나를 그나마 아는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너무 마주치고 싶지 않은 현실이겠지만 꼭 알아가려고 하고 계속 이겨내야지. 맞서 싸우고. 네, 맞서 싸우는 거예요. 네, 맞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쪽도 해봤고 저쪽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치유가 됐어요.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 대응하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대응 쪽이 조금 더 치유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서 탄원서를 받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탄원서를 받고 있길래 사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임마누엘이 그 사기꾼한테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탄원서를 받는데 생각보다 탄원서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게 좀 성가시죠. 이게 주소도 써야 되고 뭐 생년월일도 써야 되고 자기 이름도 적어야 되고 정말 안 써줘. 왜냐면은 우선 첫 번째 사람들 심리가 내가 쓴 나의 뭐 개인정보가 법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이거를 직접 너가 좀 써가지고 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100명이 써주고 한 명도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구글 폼 서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기자님한테 가르쳐줬죠. 이거를 서식을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자 이게 되게 혁신적인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한 지 얼마 동안 몇 장 정도 받았어요? 2, 3주 됐는데 거의 6만 9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받은 거야, 정말.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피해자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아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탄원서를 받고 나니까 아 좋은 사람들이 더 많구나. 이거를 더 느끼면서 그것도 치유 과정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싶어는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돈 말고는 뭐 도울 방법이 없나? 근데 이게 그런 기회도 없고 그냥 그런 방법도 모르니까 이제 몰랐는데 이제 제가 천송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구글 폼을 받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러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아직 세상은 좀 따뜻하구나 아직 좀 따뜻하구나 그냥 그리고 그 탄원서 내용을 쭉 이제 본인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좀 읽어보죠. 네 그 과정에서 되게 힘도 많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글 폼으로 탄원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이랑 별도로 따로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올리든지 할 테니까 지금 그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이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탄원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고 본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인터뷰해서 고맙고 이제 빨리 밥 먹읍시다. 밥 시켜놓고. 밥도 좀 못 먹고